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법,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관련된 메모라이즈 퀴즈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정부 업무평가람은 국정 운영의 땡땡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뭐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업무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 뭐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결국에는 투입 대비 산출, 이걸 통해서 목표 달성, 그죠? 정부 정책의 목표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잘 됐다 못 됐다에 대한 책임성을 따져 묻기 위해서 이 정부 업무 평가를 한다,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 기관은 어디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까지 포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앙행정기관을 보니까 괄호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도 포함이 된대요. 그죠? 대통령 소속기관,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기관, 보좌기관 이런 데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실 있고 거기 뭐 안보실, 뭐 정책실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경호처 이런 데도 있죠. 경호처. 그리고 또 총리실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국무총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다 포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소속기관이다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감사원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국정원? 이런 데들도 또 소속기관은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다 떠올려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조직도에서 봤던 그 기관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되,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조직론 들어가면은 정부 조직법을 또 공부합니다. 그죠? 예, 그때 가서 그 그림은 다시 한번 또 만나실 수 있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좀 중앙행정기관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평가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뭐라 하냐? 이것은 자체평가, 이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한다. 뭐 보니까는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는 사업, 아니면은 또 이제 지금 중점 사업으로 여겨지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을 포괄했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특정평가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했었고요. 그 밑에는 재평가겠네요. 예, 동그라미가 3개만 나왔으니까. 그죠?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재평가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면은 정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지수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뭐라 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과 관리. 그래서 능률성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왜 능률성에다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성과 관리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좀 빼놔 볼까요? 우리가 이제 경제성이라고 하는 행정 가치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능률성이라는 행정 가치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효과성이라고 하는 요 가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억나요,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여기가 이제 경제성이다 그랬을 때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경제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능률성이다라고 하면은요, 투입 대비 산출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투입과 산출의 비율, 요거를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갖고 요 안에서 나왔던 게 동일한 투입이다 그랬을 때는 투입 시는 산출을 극대화해야 돼요. 산출 극대화, 이게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산출이다라고 전제가 된다면, 동일 산출 시에는요, 투입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투입을 극소화 해줘야 됩니다. 투입의 극소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능률성 관련 개념이었고, 효과성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또 효과성 이렇게 가면 여기는 이제 목표의 달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이제 참 좀 애매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제
효율성이라는 게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인데, 효율성을 좁게 보면 이 능률성을 효율성이라 그래요. 그죠? 예. 얘를 효율성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효과성까지 합치면 이거를 생산성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효율성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좁게 보면 능률성이 효율성이고 넓게 보면 생산성을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행정학에서는요 그냥 능률성 이꼬르 효율성 이렇게 보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아무튼 근데 저 개념들이 여기에 막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바로 성과관리다. 이게 다 결과값들이잖아. 결과값. 어떤 업무를 집행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값들. 그 결과값들이 경제적이기도 하면서 능률적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표 달성도까지도 달성해야 된다. 효과성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과관리다. 됐죠? 그리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뭘 부여한대요? 이거는요 어찌됐건 결과만 잘 만들어 와봐 이렇게 하는 게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자율성을 주되 이 책임을 스스로 이제 지게끔 하는 겁니다.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게 이 성과 관리에는 반드시 따라 붙는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 업무의 성과 관리 및 정부 업무 평가에 관한 정책 목표 방향을 설정한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대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이 주관 자체를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니까 거기 국무총리라고 채워놓으시고, 국무총리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최소한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죠. 기억나시죠? 본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랬고요. 정부 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또 국무총리 소속하에 뒀기 때문에 또다시 국무총리가 답이 됐습니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한 자리 맡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출신의 위원장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공동으로 복수의 위원장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쪽에 필수적으로 요 위원이 되는 저 대상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기관들로는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이제 세 자리를 얘기했었고요. 정부 업무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안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그랬었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뭐 간단하네요. 자, 그런데 자체평가를 할 때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자체평가위원회는 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3분의 2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17번으로 가보시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한 후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누가 주관한다? 국무총리가 주관한다. 그래서 앞에는 국무총리, 뒤에는 이제 누구다? 뒤에는 여기는 뭐다? 재평가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자체평가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그리고 혁신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때는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위임 사무니까 그게 이제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것은 단체 위임 사무고 그 장이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 위임 사무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그렇게 했었죠. 그죠?
합동평가. 이렇게 보시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거는 외부 평가를 하는 거니까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한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외부 평가였어요. 맞아요? 네. 암기 포인트 뭔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다음 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은요, 여러분, 요 전자정부법은 뒤로 좀 빼고요. 이게 순서는 전자정부법보다 여기 정부조직법이 좀 앞서요. 네, 정부조직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직론으로 간 거예요. 조직론. 자, 여기 있는 법은 뭐였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파생한 법이었고, 여기는 정책론에서 파생한 법이었습니다. 우리 단원별로 그냥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죠? 쫓아가 보고, 그리고 이제 조직론 관련돼서는 여러 개의 법들이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직론 관련된 법이 수르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이 와장창 또 쏟아져 나오는 데가 인사행정이에요. 인사행정. 거기에 이제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윤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괄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법들이 그 안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서 이제 이어가 볼 텐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정부조직법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중앙정부 있잖아요. 중앙정부의 조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담아내 볼 텐데요. 자, 잠깐만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늘 남아서 이제 확인하는 것은요, 지금 특히 여기 지금 동글동글 빵꾸 뚫려 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오늘 암기시킬 거예요. 남아서 다 암기하고, 아니 뭐 바로바로 암기하면 되잖아. 뭐 미뤄둔다고 뭐 좋을 거 있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문제 풀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확인을 하고 테스트 통과를 하셔야 이제 구두로 질문 드릴 거거든요. 구두로 질문했을 때 다 맞추셔야 돼요. 틀리는 거 있으면 빠꾸야, 빠꾸, 재암기. 응? 재암기. 그래서 암기 요거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확인받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고, 안 그러면은 계속 확인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가장 또 직접적인 게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체크해 드리는 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리의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맡겨놓잖아요? 그러면은요, 끝까지 잘 안 해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게 충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 이 학생은 말이야,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분명히 태도도 좋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시험 직전에 가서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 왜 그런 거 같더니 머릿속에 안 집어넣는 거야. 머릿속에. 머릿속에 꾸겨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귀찮거든요. 귀찮아. 귀찮으니까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가서 그게 몰리면 한꺼번에 집어넣기 어려워요. 그래갖고 요거를 일부 계속 좀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풀이로 가면 이제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그때에도 문제풀이 하면서도 확인하는 게 문제에 관련된 걸 체크도 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암기돼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괄해서 그 이론 관련된 것들까지 계속 확인할 거예요. 계속 확인할 겁니다. 계속. 그때는 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외우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으로 가면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까지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나가 봅시다. 자, 이제 아무튼 그런 예고 말씀드리고 이제 정부조직법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룰 법은 바로 이제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이 정부조직법이다라고 하면 이제 중앙정부의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현행 대한민국 정부는 19부, 3처, 19청, 6위원회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개수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구성돼 있다라는 것 정도는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최근의 변화 모습을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 조직은 항상 또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개편이 좀 되거든요. 그 개편이 됐을 때는 개편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숙지를 하고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개편된 내용을 중심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텐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제니까 맨 위에 대통령 있죠, 그죠?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뭐가 어떻게 있는가를 좀 보신다면은, 거기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안보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서실 안에 내부에 이제 정책실이라고 따로 이렇게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있죠. 근데 이게 전에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부분도 경호실로 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냐? 여기 실로 돼 있는 데들은 실장이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인데, 처로 돼 있는 데는 처장은 차관급이에요. 그래갖고 왜 우리가 이거 인사행정로에서 뭐 공부한 적이 있냐면 그 수직이동 있죠. 계급의 수직이동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하강이동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저 강등 조치를 받고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게 아닌데도 전체 조직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강임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단계씩 낮춰서 계급이 하향 조정된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게 대통령 경호실이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대통령 경호실로 해놨었어요. 대통령 경호실로 해놨던 것을 문재인 정부 오면서 경호처로 다시 되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우두머리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다 계급이 하나씩 밑으로 내려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렇게 됐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경호처로 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포인트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처음 설치된 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우리가 이걸 이제 공수처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그죠? 공수처. 아직까지는요, 설치되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활약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도 한데, 어쨌건 이거는 저 밑에 있는 뭐랑 좀 견줘봐야 되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저 밑에 있는 이 검찰청 있죠. 법무부 밑에 검찰청하고 좀 견줘볼 수 있죠. 전에는요,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을 형사법 체계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하는 일은 형사재판에 기소해서 회부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라 이 검사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기소권이 검사들한테 독점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컬어 기소 독점주의라고 불러왔었는데요. 원래 기소권을 검사에게만 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이런 구조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범죄자 인권은 중시하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범죄에 대해서 처리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판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사법 역사, 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사법 체계의 역사로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이 범죄로 의심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또 혹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물론 그는 때로는 그 범죄가 타인의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성질의 범죄를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그걸 국가가 나서서 그럼 똑같이 너도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당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어때?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칼치를 해가지고 끼어들었어. 그럼 내가 열받잖아. 그럼 나도 보복 운전을 하는 게 내가 온당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 보복 운전 해도 돼? 나도 그럼 가서 다시 칼치기 막 이렇게 어떻게 할까?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야, 운전 똑바로 해, 그래.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또 나도 창문 열고 차를 가로막으면서 나는 더 센 쌍욕을 해주는 게 내가 이기는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걸 나도 똑같이 그걸 미러링 하는 게 그게 나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고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대했다 라고 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가를 보통 철학적으로는 최고의 인륜체, 최고의 공동체 집단으로 보는데, 그 국가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야, 너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너 똑같이
그 취급을 당해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고 제가 뭐 결론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고민은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고민 속에서 국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얘 범죄가 있는 것 같아요. 얘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들고 오면 그걸 중간에 검사가 끼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고 기소 여부를 확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한 번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작동해야 되는 게 검찰입니다. 원래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경찰들이 수사를 해오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함부로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함부로 형사법정에 세우지 않는 거, 이것이 원래의 기능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요, 검찰이 그 수사 지휘권을 다 가지고서 직접 수사도 하지만 그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100% 이제 수사 지휘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는 검찰이 실적으로 올리는 게 이제 뭐가 돼버렸냐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을 지키는 쪽에서 국민의 편에 섰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범죄자들을 엄단한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경찰하고 이제 업무가 겹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 위에 서버린 거예요. 경찰 위에 서가지고 수사지휘하면서 주요한 사건들은 또 자기들이 다루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게 자기네 실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요 행동을 바꾸려면 인센티브 구조를 잘 설계해야 된다. 근데 검찰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얼마나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소를 많이 했냐. 그래서 유죄를 끌어냈냐. 이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찰도 그런 실적주의로 가고 검찰도 그런 실적주의로 가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억울하게 여기에서 강압적 수사를 받다가 뭐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매년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떤 과거의 관행조차도 무너져서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제가 무슨 있잖아요. 누구를 때렸어. 그래서 내가 수사를 받아. 그런데 내가 때린 증거가 없어. 그래서 나를 정말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건수가 안 나오면은 그때 이제 나의 뒤를 캐. 뒤를 캐서 얘 봤더니 과거에 마약을 한 적 있네? 야, 그러면 마약으로 기소해서 처벌받게. 이런 걸 요즘에는 흔히 해. 검찰이. 근데 이거는 과거의 관행도 깨진 거예요. 이걸 별건 수사를 하는데 그건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번 사안에서 혐의가 없으면 그냥 혐의가 없구나 라고 종결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타겟을 잡으면 끝까지 파헤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그 최근에 사법체계에서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최근에 보니까 검사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문제는 또 많이 덮어주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불신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냥 최대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국가 권력기관을 우리가 편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못된 지점이 있으면 그거를 열심히 파헤쳐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든 뭔가 권한을 재배치하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국민들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 권력은 항상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어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많이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항상 견제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한 20년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검찰의 힘이 빠지면 또 누군가가 힘을 갖게 될 거야. 어느 집단이든. 그럴 땐 또 우리가 거기를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요,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도 왜 민주주의적이라고 보는 거냐면 권한을 쪼개놨잖아. 정부를 중앙정부 하나만 딱 있는데 거기서 중앙정부 모든 걸 다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떼어갔잖아. 이게 권한의 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편 보면.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검찰개혁을 또 정파적으로 이해하셔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막 정파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생겨요. 어느 한쪽 편에 서갖고 보지 마, 제발. 우리는 국민이잖아.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권장. 정파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인도 아닌데, 그죠?
우리는 딱 관람하는 거야. 야, 니네 잘해봐. 니네랑 경쟁자 누구야? 니네야? 잘해봐. 누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 이런 거를 놓고 비교 평가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 편에 서 가지고 그쪽의 정파적 이익을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군더더기를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도 좀 슬픈데 요즘엔 너무 이 정치 과몰입자들이 자꾸 상대방을 이렇게 규정하고 단죄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아. 그래갖고 무슨 말을 하기가 이게 두려워. 무슨 말만 했다면 뭐 너는 어느 편이냐 이런 사상 검증하려고 그래. 막 6.25 때 그런 걸로 민간인 학살들이 있었던 거 이거 되게 무서운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갖고 그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그잖아요. 우리 마을을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그때도 그죠? 누가 국군 편 들었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학살당하고 그 다음에 국군이 다시 들어오면 누가 그때 빨갱이 편 들었냐 그래갖고 또 학살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상을 검증하고 넌 어느 편에 쓸 거냐를 강요받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분위기가 괜히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 쓸데없이. 내가 수업하면서도 이거 정파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느 편에 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자꾸 그런 거를 만드네요. 근데 아무튼 요게 이제 이 검찰도 너무 힘이 세진 겁니다. 한동안. 그랬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견제받는 분위기가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논란은 많지만 이 수단이 그러면 온당하냐? 이런 방법밖에 없냐?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건 뭐 그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 거예요. 기소 권한을 공수처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기소에 대한 권한을 검찰청만 가졌는데 이게 국민의 편에 서서 함부로 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경찰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끼어서 중간에서 기소 여부를 확정하라고 원래 도입 취지는 그거였지만 이제 검찰이 경찰 위에 서서 오히려 기소권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고 심지어는 별건 수사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타겟을 잡으면 그 타겟은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처벌받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경향성까지도 생겼다라는 의심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너무 세지니까 내부의 문제는 또 제대로 객관적으로 처리도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권력을 쪼개자라고 해가지고 공수처도 설치가 됐다. 근데 아직은 공수처의 활동을 보니까 그닥 그죠? 되게 큰 뭐 성과가 있거나 하지는 못해서 야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했냐? 이게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는 거냐? 이런 이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죠. 그죠?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 중에서도 다루는 사안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은 검찰이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기가 구조를 보니까 검찰청은 독립기관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수사기관인 경찰청도 독립기관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조직에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상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독립기구로 둬서 그래갖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 측근, 대통령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서 뭐 국무총리 장관이 됐건 뭐 고위직 누가 됐건 간에 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수사해서 형평성 있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제 그 취지를 갖고 만들어져 있기는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맥락이 있어서 얘가 이제 독립기구가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독립기구인데 위원회들이 다 보면 어디 소속이죠. 대통령 소속이냐 국무총리 소속이 따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입니다. 예, 그거가 이제 티가 나는 게 거기는 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두 개는 보이세요? 두 개는 선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기도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또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게 90년대 아닙니까? 90년대 말. 90년대 말이면은요. 우리나라가 뭐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막 지켜주거나 그런 느낌은 잘 없었던 시기. 아직도 그런 거예요. 요즘에 그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아주 뭐 또 대박이 났다고 해가지고 저도 주말에 잠깐 보고 오고 그랬는데 그냥 거의 다큐처럼 만들었더라고. 되게 있는 그대로 사실에다 약간의 끝에만 좀 극적인 장면이 필요하니까 거기만 좀 약간 픽션을 넣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게 80년도 아닙니까? 80년도고 전두환 정부가 87년, 88년 초까지 갔던 거고. 근데 이제 그때 직선제 쟁취하고서도 이제, 그 12.12 쿠데타를 같이 감행했었던 그 12.12 쿠데타를 보여주는 영화더라고요. 그냥 그날 밤에 있었던 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노태우가 다시 당선되면서 결국에는 신군부 세력이 7년에다가 5년 다음에 12년이야? 12년 내서 13년. 그러니까 정권 잡기 전에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니까 한 12,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노태우 정부가 끝났던 게 93년 초입니다. 93년 초고, 그때부터 뭐 김영삼 정부도 근데 나중에는 노태우랑 손을 잡고 들어가서 뭐 이제 정권을 잡긴 했는데, 그래도 뭐 김영삼 정부를 군부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는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좀 과도한 해석 같고, 그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영삼 대통령 그 신군부가 만든 정당에 가담해가지고 사실 그 신군부의 정당을 세탁해줬지. 이렇게. 그죠? 세력을 재편하면서 세탁해서 그 당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되게 좀 안 좋았지. 민정당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중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어쩌저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규합해서 거기에 주류를 이렇게 뒤집어 놨죠. 뒤집어 놔가지고 이제 바꿔놓은 형태로 해서 거기가 이제 개혁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역사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 역사 좀 짧아.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권 교체 이래가지고 김영삼 정부 다음이 김대중 정부인데 그게 97년도 말에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도면은요 여전히 봐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군부가 집권하고 있었던 나라야. 그러니까 그때는 인권 문제가 이게 최고의 화두가 아니었던 시기. 지금은 이제 인권에 대한 개념이 또 과잉돼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주저가 되지만 적어도 인권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서 논쟁이 활발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과잉됐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좀 과잉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고, 근데 아직도 인권이 좀 사각지대다라고 하는 건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서양의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은 뭐 그걸 꼭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서양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여지도 있어요. 그러기는 한데 여튼 우리가 그래도 많이 신장이 됐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말이면은 그때는 정말 어두웠겠지. 그때는요, 그죠? 그때는 호주제도 있던 나라야. 동성동본 금혼제도도 있었고요. 어떤 나라인지 알겠어?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유교적 관점인 거잖아요. 북의 혈통주의를 따라가지고 아버지 성씨를 따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성씨를 따르는데 아버지 성씨가 같은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이게 동성동본 금혼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근친 간의 혼인을 막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하는 거라면 어머니 쪽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쪽 유전자도 물려받는 건데. 근데 그건 따지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이런 요소죠. 왜냐하면 유교는 좋은 정신도 많이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가장 크게 비판받는 것은 아무래도 뭐 때문이에요? 그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이 유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데 그게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가 90년대 말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인권위원회 설치하는 것과 여성부, 그때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부였거든요. 여성부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한 개혁이었습니다. 지금은 막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요. 그거에 이제 산실로 국가인권위가 있는데 여성부에 이제 하나의 부니까 저 밑에 이제 부 조직 체계에 들어와 있지만 여기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독립기구로 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인권 침해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입김 하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볼까요? 시험에서 뭐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감사원인데 이 감사원은 시험 많이 나오는 거죠? 감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뭐뭐 기억해야 돼요. 여기 감사원은. 일단은 헌법기관이에요. 법률에서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죠? 네, 그래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원은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거기서 다루는 직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는 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독립기구냐 아니냐 그랬을 때 독립기구라고 하면 O예요, X예요? 독립기구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독립기구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표현은 성립하는 거예요.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된다. 이거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직무상 독립성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감사원이고요. 그리고 예산에서도 감사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산에 있어서는 독립기구로 취급하냐? 그것도 아니야. 독립기구까지 취급은 안 해. 여기서 말하는 독립기구는 국회, 법원 이런 데 독립기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취급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예산 과정에서 감사원의 입장과 기재부의 입장에 충돌이 있을 때는 적어도 이제 기재부가 됐어! 우리가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의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만큼은 예외가 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 떠올려 보시고, 국정원은 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대통령 직속이죠, 이것도.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국정원은요, 행정부 소속이지만 예산상의 독립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보면 국회 사무처,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그리고 또 이제 어디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도 사무처,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의 위치처럼, 거기가 예산상의 독립기관 아닙니까? 그것처럼 국정원도 독립기관으로 취급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는요, 원장 1명과 차장 3명 있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있어요. 근데 원장은 장관급이고요, 차장하고 기조실장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알겠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 정무직입니다, 다. 그래서 예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 기조실장이 문재인 정부 때 차관급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 전에는요, 뭐였냐면은 별정직의 1급 공무원이었어요. 별정직 1급 공무원, 실장급 공무원. 그랬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다뤄진 경향이 있어요. 그 정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론 다 공부하고 이 법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방통위 이거 시험에 나오면요, 딱 하나야. 뭐 딴 건 안 물어봐. 뭐 물어봐요? 이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아니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네. 이거 하나 물어봅니다. 그거 포인트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있습니다. 자문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자문기구의 종류로 옆에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민주평통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제 여기에서는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그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이제 의장 대통령이 해야 되고요. 뭐 부의장격으로 있는 게 통일부 장관? 뭐 이렇게. NSC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참. 그래서 언론에서는 NSC가 소집됐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NSC. 그게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평통도 언론에 자주 소개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요, 제외 동포들까지 다 포괄하는 거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거기에 이제 부의장이 수석 부의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에 여기 민주평통을 이끄는 사람이 장관급 정도 줍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국민경제자문회의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나와 있고, 헌법상으로 보면은요, 국가원로회의라는 것도 있어, 사실은. 국가원로회의는 활동을 안 하니까. 국가원로회의는 그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때 전두환이 자기 신변이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살았던 건 아나 봐. 그래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신변이 불안하니까 사실은 이 국가원로회의라는 거를 만들어서 상황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 국가원로회의 의장을 전직 대통령에 맡게 해놨거든요.
바로 직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노태우를 당선시키고 자기가 거기에서 상황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의심을 사는데, 예, 근데 국가원로회의를 설치해서 활동한 바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예, 뭐 그렇고 결국에는 뭐 노태우도 정치적 압박 때문에 전두환 백담사로 보내고 이런 걸 한국사 시간에 공부하셨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백담사로 보내버리고, 그때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 끝나자마자, 예, 그때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미 뭐 다 마음속에 심판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졌고, 노태우도 부담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두환을 귀양 보냈지, 백담사로. 예, 그렇게 귀양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긴 받았죠. 그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너무, 그죠? 예, 짧은 시간만 그 형사처벌 잠깐 하고, 물론 사형이 선고된 바도 있어요. 전두환한테는 그런 바도 있긴 하지만 다 사면해주고 이래가지고 말년까지 골프 치면서 나 돈 없다고 그러고 추징은 안 내고, 그죠? 비리 저지른 거에도 추징은 다 안 내고 어디다 돈 숨겨놓고 떵떵거리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저기 손자 한 명이 마약하고 뭐 그래갖고 문제는 됐지만 그걸 막 양심선언하듯이 막 얘기했잖아요. 집에 뭐 어디 금고가 있는데 거기서 돈 꺼내갖고 뭐 어떻게 쓴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는 내적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죠? 자기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는 거에 대한 내적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도 호의호식하고 그냥 살 수도 있었지만, 예, 그런 게 좀 마음이 무거웠나 봐. 마약하면서 막 그런 거 폭로하고 막 이런 또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이제 국가원로회의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기획이 됐다가 실행은 안 돼서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자문기구 자체도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헌법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여기 소개되어 있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정도 할까요, 여기?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국무총리. 오히려 우리 시험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좀 더 많이 다뤄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게 어떤 거예요? 다뤄지는 게, 예? 그 안에서 보시면은 인사혁신처 많이 다뤄져야 되겠지, 당연히. 우리 인사행정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여기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또 많이 다뤄지냐면은요, 국민권익위원회 많이 다뤄지죠.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들이 방통위와 달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여기 나와 있는 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정이 있죠, 금융이 있죠, 국민권익이 있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박스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다 장관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장관급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장이 장관급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위원회들이 다 장관급 같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네모 박스가 흐릿하네? 그래, 여긴 차관급이에요, 실제. 그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처들이 있죠. 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기에 처 중에 하나 국가보훈처를 떼다가 저 밑에 국가보훈부, 그거 신설됐다고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국가보훈부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게 처가 하나가 또 줄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됐죠.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여기. 그죠? 네, 구체적인 건 뒤에 또 법에 쓰여져 있는 걸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으로는요, 네, 거기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 비서실, 요거는 이제 막료 그룹이죠. 막료 집단으로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선으로 쭉 내려와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부들이 쭉 있습니다. 예. 여기가 19부 맞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맞네. 그죠? 19부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18부였거든요. 근데 국가보훈부가 신설되면서 19부 체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17부였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또 부를 하나 더 늘렸죠. 그게 뭐였냐면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요, 원래는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있었던 청이에요. 중소기업청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승격시켜줬죠.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렇게 됐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이렇게 해서 승격이 돼서, 지금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원래 중앙행정기관 그럼 부처청을 중앙행정기관이라 하고요.
거기 위원회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개별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간주를 해줘요. 그렇게 하는 형태라 원래는 부처청을 말하는데 그것도 레벨이거든요. 부가 높은 거고 처가 그 밑에요. 처가 밑에야. 그리고 그 다음이 청이야. 그래서 처하고 청은요 기본적으로는 차관급짜리예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차관급짜리고 부는 장관급짜리고 그런 거예요. 부가 제일 높은 거예요. 요 부처청 중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장관급 표시를 좀 드려놓은 게 있구나. 그 밑에 청 중에 검찰청의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드려놨네, 그죠? 근데 시험은 안 나와. 그냥 뭐 흥미롭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시험 나올 만한 부가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기재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기재부는 우리가 재무행정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봐줘야 되고요. 과기정통부 살짝 봐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능정보화 사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바로 과기정통부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나와요. 그 정도만 나오는데 전자정부는 행안부거든요. 근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가 전체 정보화 사업은 어디서 관장한다? 그것은 이 과기정통부가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한 번씩은 지능정보화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기억나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 비교 대상으로 과기정통부가 잠깐 언급이 될 때가 있고, 뭐 우리가 교육부나 외교부 얘기할 일은 거의 없어요. 외교부를 얘기한다면 그냥 복수차관제에 해당된다 뭐 정도? 그 정도가 언급된 바는 있죠. 여기서 복수차관 하는 데들이 있어요. 기재부라든가 과기정통부, 외교부, 그 다음에 또 쭉 지나가서 어디가 있어? 저기 이제 문체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또 이제 보건복지부 이런 데들이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이런 데들이 이제 복수차관이거든요. 복수차관을 하는 거에 하나의 종류로 외교부가 언급된 바는 있지만 외교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다룬 적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서 또 나머지도 별건 없는데 법무부가 왜 출입국 관리 업무를 법무부 소관으로 한다는 게 나온 적은 있다 참. 외교부일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출입국 관리 그러면. 근데 외교부가 아니고 외교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지키는 개념으로 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법무부가 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출입국 관리는. 그리고 또 지나가셔서 국방부도 별로 볼 거 없고 행안부는 좀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죠? 기재부하고 여기서는 행안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들 중에서는. 그리고 뭐 국가보훈부는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국가보훈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한테 뭐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있을까? 그 다음에는 됐어. 예, 됐어. 그 뒤에 부들 중에 나올 만한 것은 요건 있다.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가요. 수자원 관리 관련해서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수자원 관련해서 나눠져 있기도 했고 그 관리 기능이 그랬는데 이 수자원 관리 기능은 지금은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정해줬어.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보다는 물 관리는 보존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에 환경부한테 일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일 똑바로 하라고 하면 니네 이딴 식으로 하면은 말이야 물관리 기능 말이야 국토부로 다시 넘겨준다 이런 적이 있어. 얼마 전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뭐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사업권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군침을 흘리고 있긴 한가 보다.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이제 시험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환경부로 줬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가부가 뭐 기사는 많이 나오지만 시험 나올 만 하겠습니까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변화가 있다면 또 시험에서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논란은 찬반이 너무 이제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뭐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험에 또 언급된 바는 있어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 때 설치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 예, 그렇게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밑에 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청이 뭐가 있어요? 글쎄 기재부 밑에
요렇게 청이 4개가 있다는 거, 조국관통이 4개거든요. 요건데 이제 요 4개의 청이 있다는 것이 언급된 바는 있어. 예, 그런데 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설된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교부 밑에 재외동포청이 있어요. 재외동포청. 그래갖고 이 재외동포청이 요게 이제 만들어진 거가 최근에 변하니까 그런 거는 좀 눈여겨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 중에서 시험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는 뭐 별다른 건 없어. 근데 이런 건 나온 적은 있어요. 소방청 있죠, 소방청. 소방청하고요, 저 끝에 가보면 해양경찰청이 있어. 해양경찰청. 근데 그게 그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세월호 사건 때 구조 못했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소방 기능하고 그다음 해양경찰 기능, 여기다가 그 책임을 물어갖고 박근혜 정부 때 중간에 조직 개편 한번 했죠. 그래갖고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청 지위를 떼고 둘을 합쳐서 국무총리 밑에 국민안전처라는 것을 잠깐 몇 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국민안전처. 그걸 운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다시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라서 시험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그때 세월호 사건 때 또 하나의 조치가, 이게 이제 뭐 그때 해수부의 직원들이 퇴직한 다음에 이게 이제 유관기관 같은 데로 넘어가서 정관예우 받으면서 그러면서 규제 다 풀어주고 관리 감독 잘 안 해서 세월호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인사 문제를 말이야, 행안부 니들이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서는 안 돼. 인사 문제도 저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 그래가지고 그때 인사혁신처가 새로 만들어져서 총리 밑으로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역사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 그렇진 않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밑에 질병관리청, 요것도 원래 질병관리청까지가 안 되고 질병관리본부였었거든요. 그거를 질병관리청으로, 이건 코로나 사태 때, 그죠? 이렇게 이제 승격시켜줬던 게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역사성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 총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총칙으로 가보는데, 여기서 목적인데,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이다라고 하면, 이 정부조직법은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기는 목적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거기에 국가행정사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가행정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뭐냐면은 국가의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이구나. 국가행정기관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이제 관련된 조직, 이 조직과 이 연계된 이 내용들을 이 법에다가 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2조에 보면 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하시고 싶으면 법률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막 이거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생각해보면 이게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이제 들여다봤지만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선으로 놓고 보면 이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는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청이 있어. 이거는 이제 개선이에요. 개선. 그죠? 수직적으로 이렇게 개선으로 돼 있는 것이고, 옆으로 뻗쳐나간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죠. 여기도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에 처가 있잖아요. 처. 이런 거는 사실 좀 개선이라기보다는 약간 막료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이 안에서요, 이 밑에 있는 부처청이라고 하는 게 중앙행정기관인데, 이 부처청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묶어서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를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는데, 이 중앙행정기관이 누구의 지금 개선 내지는 막료로 되어 있어요? 궁극으로 보면 대통령의 이제 밑에 하부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변경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뜻에 따라줘야 되는 그 맥락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갖고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이제 그 인수위라는 걸 꾸리거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논의를 막 합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좀 그 갭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인수위원회에서 막 논의를 해가지고 정부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논의를 해서 국회로 보내. 왜냐면 이거 국회가 최종 오케이 해줘야 되거든요. 국회 법률로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되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걸 웬간한 건 들어줍니다. 웬간한 건 다 들어줘요. 들어주게 돼 있는데, 근데 법률로 하라는 얘기는 앵간하지 않은 것은 좀 걸러내라.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야, 요거는 좀 과도하다 싶은 것은 좀 견제해라는 건데, 그런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요.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그때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조직을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정부 조직을 슬림하게 하고 싶다고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직업 공무원제잖아. 정부 조직을 슬림하게 하려면 내부에 이제 구성원을 줄여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당장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림하게 하는 게 어떤 상징성이죠. 상징성으로, 부두를 막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름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 너무 길지 않아? 근데 그게 원래는 과학기술부가 있고 정보통신부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걸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정보통신이란 말도 떼버리고 그냥 과학기술부에서 그 일을 해 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렸죠.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야, 이 정보통신은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 자기네 뿌리가 거기 있잖아?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이거 IT 산업 육성하면서 설치했던 거고, 우리 이거, 경제 성장할 때 도움 많이 된 건데, 아, 이거 우리의 자존심인데, 이걸 없앴네? 라고 하면서 이름으로만 부활시켰어. 이름으로만. 그래서 이름만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돼 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또 줄이려고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도 폐지하려고 했던 게 두 개 조직이 있어. 더 줄이려고 했던 게. 그게 그때도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도 여성부를 없애려고 그랬고요. 여성가족부가 돼 있었죠. 왜냐면 노무현 정부 때 가족을 붙여줬으니까. 여가부하고요. 통일부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부의 업무는 여성가족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족부가 붙고 난 다음에 보면 느낌이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의 일부를 떼다가 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업무 관련된 것을 여기서 일부 떼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 그니 골로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원래 조직 자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없애기도 편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통일부야. 통일부도 인원이 많은 조직은 아니에요. 통일부를 외교부가 관장하면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치는 안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너무 반발이 큰 거예요. 통일부하고 여성부는. 정보통신부 없애는 거는 뭐 그 기능만 남아있으면 돼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 줬지만, 예, 그렇지만은 여성부의 상징성과 지금도 그거는 이어지고 있는 논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통일부는 아니 북한 문제, 민족 문제를 어떻게 외교라고 하냐 이런 이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포기했어. 그냥 왜 포기했냐면은, 아니 그렇게 놓고 보니까 부가 14개밖에 안 돼. 근데 어차피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4개 부의 장관들은 국무위원이어야 하죠. 근데 국무위원은 어떻게 하라고 헌법이 돼 있냐면 15인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어. 15인 이상으로. 그러면 부가 14개밖에 안 되면 14개 부의 장관이 국무위원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14명은 채워지는데, 한 명은 그냥 어느 부를 맡지 않은 장관 하나를 또 따로 둬야 되고, 야, 그러면 뭐,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 합쳐진 것 중에 또 하나 그것도 있다, 참. 생각나는 김에 말해줘야지. 기재부가 그때 생긴 거예요. 원래는, 기획예산처가 따로 있고, 재정경제부가 따로 있었어. 근데 그거를 합쳐서 기획재정부가 된 겁니다, 지금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치다 보니까 14개밖에 안 되는데, 야, 굳이 논란 있는 거, 그거 괜히 없애려고 하면서 짐 빼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통일부랑 여가부는 존속시키고, 그러고서 부처 다른 데들만 통합하고 그냥 마무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논란이 통일부하고 여성부 쪽에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그 여성부가 뭐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굉장한 논쟁을 가져와서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말할 때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여성부를 폐지를 못하는 거지 여성부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논쟁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냥 정부가 하겠다는 거, 대통령이 하겠다는 방향으로 국회가 그냥 엔간하면 들어줍니다. 엔간하면 들어주는데 도무지 야당에서 이걸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경우에는 논쟁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더라. 뭐 그런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2조의 제1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해가지고 이거를 너무 또 막 난도질 하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다. 대통령이 막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를 또 막 이제 재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차단하고 있으되 대통령의 의중을 웬간히는 들어준다. 그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항입니다. 제2항.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 줄 그으세요. 여기는 줄을 하나 좀 거놓으셔야 되겠다. 참. 부처청과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부처청이 일단 다 들어오고요. 부처청.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요. 방통이 들어와 있죠. 방통이 공정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국민권익이 들어와 있어요. 금융위원회까지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들어와 있어요. 요게 지금 5개가 아까 국무총리 밑에 있는 위원회 5개였어요. 그래서 요 5개 쫙 이렇게 이게 위원회 명칭이지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이 되는구나 라고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7호에 보면은 거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도 예,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요것도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새만금개발청도 있죠. 그죠? 요거는 약간 한시성이 있는 청이거든요. 원래 특별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설치된 청들이에요. 근데 한시적이야. 왜냐하면 세종시 특별법은 사실은 세종시가 완성되면 그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청이거든요. 그리고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예요. 새만금 막 간척사업은 다 해놨는데, 에? 간척사업은 다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활용도를 지금 못 찾아갖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땅이 넓으니까 그냥 잼버리 대회 열자 그렇게 해서 거기 유치해놨다가 그 허허벌판에서 편의시설도 제대로 설치 못하고 그랬다가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때? 에? 그 무더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골칫거리요. 새만금 이거 노태우 정부 때 전북 지역의 표를 얻을 심산으로 사실은 전라북도 개발에서 뒤처져 있었으니까 호남 지역은 원래 거기가 농사가 잘 되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어업도 잘 되는 데고 그러니까 여기를 공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는 뭐 1순위로 올렸던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좀 안 됐고 그리고 그때는 중국하고도 막혀 있었어. 교역을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할 때 경상도 해안가하고 수도권 일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경제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은 막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우리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많이 안 해줬냐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걸 노태우 정부 때 우리 전북 지역 여기에다가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를 아주 쓸모있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고 그때는 막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공사가 1, 2년 걸리는 게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갖고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됐냐면 노무현 정부 때쯤 와가지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땅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쌀이 남아돌아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서 문제야 지금. 그리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점점 쌀 농사 포기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점점점. 그러니까 농사를 포기하면 직불금이라 그래서 돈을 줘 정부가. 농사를 포기하면 대신에 나이 들고 고령화 돼서 농사 안 지시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서 농사를 좀 포기시키고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단 같은 거를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거 대가? 수도권 아니면 공장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해외로 이주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 지방의 공업단지들도 지금 막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데다가 그럼 이거 뭐 해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를 뭐로 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애매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거기다가 그 태양 전지판을 쫙 설치하겠다 했다가 엄청 또 전북 지역에서 반발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하면 좋을까요? 거기다가 뭐 하면 좋아? 디즈니랜드 같은 거 유치하면 어떨까? K-팝 콘서트장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아니 그런 거는 좀 약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몰아놓으면 우리가 관광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돈을 투자 유치를 하는 게 보통이 아니겠지. 그렇죠. 그 디즈니랜드도 중국에는 있고 일본에는 있잖아. 왜? 걔는 인구가 있거든. 기본빵이 뭐 일본도 1억이 넘으니까 한 1억 2천 되지 않나? 인구가? 그러니까 걔는 기본빵인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안 돼. 내부 시장으로는.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걔네들 관점에서 보면 야, 여기 뭐 좁은 지역에 항구까지 설치하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거는.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툭 던져본 얘기인데, 이런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그래갖고 거기다 뭘 설치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다 실행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여기를 다 개발하고 나면 새만금 개발청도 이제 문 닫아야 되는 데죠. 이제 이런 데인데 아직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볼게요.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보조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왜 이래? 빨리 답이 툭툭 나와야지. 보조기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내가 아까 얘기하면서도 몇 번씩 불렀는데 지금 뭐라고요? 이번 시간에 한 번만 더 부르면 이거 지금 사망하게 생겼어. 내가 세 번째 불러 지금. 개선을 보조기관이라 하잖아. 그래갖고요, 이 보조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청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내려오고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장관, 차관이 있겠죠? 장차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실장이 있죠? 국장이 있죠? 그 밑에 과장이 있죠? 그 밑에 계장 정도가 있고요. 그 밑에는 나머지는 퉁쳐서 그냥 주무관 그래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요게 개선입니다. 요게. 그래갖고 자, 요거는 시험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건데, 보조기관 개선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 차장으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차장. 그래서 이제 차관이나 차장, 그리고 이제 실장, 국장,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건 실무진이어서, 요거는 실무 집행을 담당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빼고 여기까지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까지. 알겠죠? 그렇게 되고, 과장까지는 지휘부라고 봐야 됩니다. 지휘부. 그래갖고 여기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서 보면, 제5항에 가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아요.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해서 차관보를 둘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요, 차장, 실장, 국장 밑에 뭐를 둔대요? 거기에 그 담당관 같은 거를 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기도 밑줄 하나 좀 같이 거두세요. 그래갖고 뭐가 나왔냐면 아까 장관,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해서 차관부를 둔다. 차관부하고 담당관 정도인데, 거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무슨 그룹이냐면 그게 막료입니다. 보좌기관이면. 그죠? 그래서 막료다 그러면 이렇게 옆쪽으로 퍼져 있는 데들이 막료인데,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막료다라고 하면 어떤 게 막료다? 여기서 보면은 요 옆에 차관보라든가 담당관 같은 자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개선 그룹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여기가 이제 막료 그룹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비교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게 6항을 한번 봐보세요. 제6항. 여기 보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보니까 대부분 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이 있는데, 이제 저 특정직 공무원 중에 밑에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있는 외무공무원 있죠? 여기가 특정직이 돼 있어. 요거 공부해 본 바 있습니다. 인사행정론 때. 그죠? 외무공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특정직이고, 검사도 특정직입니다. 법무부 소속이 있지만은 특정직이고, 군인도
특정직입니다. 소방공무원도 특정직이고, 그죠?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행안부에 있는 쪽이든 아니면 소방청에 있는 쪽이든 이 소방공무원들이 또 이제 별도의 이렇게 특정직 공무원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경찰청 소속의 경찰 공무원도 특정직 공무원이고요. 여기 언급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군대에 있는 군무원들 있죠. 군무원도 특정직 공무원이 그래요. 예, 특정직 공무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있고 됐죠. 그 정도 봐주고 그리고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얘기들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3조를 보시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중앙행정기관이 요렇게 관료제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소속기관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소속기관으로 보자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부속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 중에 하나 여기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요 옆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하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위임도 하는데 여기 이제 지자체가 있으면 위임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잖아요. 그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기관 설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부속기관이라 그러면 뭐냐? 거기 보니까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이런 데들을 부속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그죠? 그 합의제 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또 우리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끊어서 갈게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끊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